자,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간다고 뭐 주변에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100% 이렇게 말해요. 잘해.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외국의 합창단과 한국의 합창단이 다른 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엔조이 하자. 자, 우리 준비 다 끝났으니까 엔조이 하자. 근데 우리 한국 합창단 이래요. 잘하자. 잘하자. 정신 바짝 차려. 너 항상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무대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외국 합창단의 친구들이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탁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즐겼니? 젠틀하다. 즐거웠어? 어땠어? 즐겼어? 저희는 내려오면서 틀렸냐? 야, 아까 거기 플랫이냐? 아, 틀린 것 같아.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이제 유소년 되게 명문 구단에 간 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축구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툭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이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니까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볼이 뜨고 그리고 창조적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핵심을 얘기해버린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모든 플레이가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기려고 하거나 1등 하려고 해서는 그 창의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대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는 거.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항상 겸손해. 네가 뭘 알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맞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되는데 기운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 사이 좋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두 종류로. 첫 번째, 천만다행, 몸 다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이씨. 아이고, 나 진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했어. 이씨. 에이, 짜증나. 이씨.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저는 그냥 이러고 마는데. 봐봐, 안 다쳤지? 괜찮다. 뭐라고 해요? 저는 거의 전자편이에요. 큰일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했나 보다. 근데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황보영 씨. 저도 전자편인데 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 갔어.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부라, 겁나부라. 이것이 오네 아주 징해부라, 징해부라. 저 잉그랑 함께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네?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에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셀프텔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의식의 영향을 또 주고 이것의 반복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아이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른이 되냐? 지식, 그리고 체격,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되던가요? 애가 되던가요? 애가 되죠? 인자해지던가요? 잘 삐지던가요? 잘 삐지죠?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하던가요? 지 동굴로 기어 들어가던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는 비난을 한다고요. 아우, 왜처럼 왜 저래?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 비난에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애가 되고 잘 삐지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왜 삐지게 됐나. 그리고 저는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가 어렸을 적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좀 했으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40대 중후반,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걸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맞는 걸 자꾸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요,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는 과일을 맺는 과일나무를 제가 재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좀 해요. 강의가 주업이니까 많이는 못해요. 그냥 남양주 쪽에 한 7만 평?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노는 땅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전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가평 강연 가다가 길거리 농원에서 포도를 팔더라고요. 나무를. 포도나무 파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열매가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NGO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강의를 의뢰했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자, 우리 힘든 아이들만 보여주고 돈을 받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오히려 뭔가 후원자들에게 좋은 강연 콘텐츠를 주고 그걸 강연화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유도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지도 않은 건데 제가 막 이걸 하자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러한 현상을 영어에서는 OGR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지랖이에요. 맞아요. 오지랖. 맞아요. 저 오지랖 좀 있어요. 오지랖.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랖을 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뭐 우물 파거나 학교 짓는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내전 지역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많이 갔다. 이게 내가 내전 지역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고 총을 쏘고 막 이러는 건데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우간다로 100만 명의 난민이 왔는데 그 난민 캠프에 가서 이야기들을 강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난민촌에서 뭘 봤냐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요. 아이에게 내전이래요. 그리고 그 내전은 아이 안에 있는 셀프텔러와 자기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소년병이 돼버렸어요.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할 때에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얼른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아이가 돼버렸다. 어른아이. 이게 바로 어쩌다 어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처럼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 때 좀 응석도 부리고 어린아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다고요? 어른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어른아이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다가요. 관계를 맺으면 드러난대요. 그게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업무가 아닌 좀 친밀하고 중장기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드러난대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이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또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빠가 이제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럼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를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서 도망간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김미자. 그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2학년, 저 1학년. 그러면 그 김미자가 이 무서움에 떠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렇지만 김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아빠가 술 먹고 오면 맨날 도망가? 넌 겁쟁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저는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리고.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조금 싸우고 뭔가 좋아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다가 어른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은 어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는 뭐 겉은 막 번드르르한데 너는 왜 그러니? 저는 우리의 굳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는 뭐죠? 네가 이 힘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연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콜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한 사연은 이거는 그냥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연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건 자기의 지워지지 않은 힘든 정도의 추억을, 기억을 안아주는 거랑 유사하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효과가 괜찮답니다. 예, 그리고는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자기가 괜찮니?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버려라. 자,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한번 안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악수도 하시고 허그도 한번 하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난민들이 난민촌에 오잖아요. 그런데 고향이 좋아지면 100%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인 것 같아요.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린 추석에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가 난민촌에 좀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들이 내전이 끝나고 나와 내가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부모의 사이가 좋아지면 자식들은 밖에서 다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부터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돈이 되게 많은 집안에 놀러 갔다 오면 야, 걔네 완전 잘 살더라. 완전 가방 에르메르 들고 다니고. 와, 걔 완전 프랑스 채널. 걔네 집 너무 넓어. 복층. 근데 돈이 많은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자입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건 사이가 좋다는 뜻이죠. 사이가 좋다. 돈 많다고 다 사이가 좋나요? 부부 사이가?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돈도 없고 부부 사이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은데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또 부부 사이는 뭐 별로 좋지 않지만 돈이 많거나 아니면 돈은 없지만 부부 사이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가족들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모여 있게 돼요. 그래서 이혼율도 늘어났다고 하고 가족들이 많이 싸웠다고 하는 기사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잘 살고 싶어 하고 부모 때에서 자기가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자식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부모가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는 막 희생을 해놓고 애들이 커가지고 애들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야, 너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대한민국 엄마들의 아주 어디 학원에서 배운 공통 대사거든요.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나한테 하신 게 뭐야?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맞아요. 드라마에서 봤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엄마. 너도 네 애비 같은 거야 아주 그냥. 지금 딸들은 표정이 안 좋고 엄마들은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아들한테 엄마가 더 집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걸 아는 아들이 있어요. 착한 아들. 그러면 그 착한 아들은 나중에 여자친구와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착하지 않으면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그냥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선택했잖아. 아빠를. 진짜 못했다. 내가 언제 선택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놔달라고 했어? 아우, 어떡해. 이제 요런 자녀들은 별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게 난 거 같아. 네. 근데 그래. 엄마가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사는 거니까 내가 잘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그러다가 이게 참다가 어느 날 너무나 크게 터지면 그 엄마는 더 상처. 그렇죠. 야, 네가 내 최후의 보루였는데. 네. 너가 그러니까 엄마는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가까울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죠. 저도 그 아내한테 한 발짝 다가갈수록 그 아내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사정거리 안에. 근데 그 SNS에 보면은 사이가 참 좋고 그리고 그 네. 팔로잉을 하신 것도 아내분만 하셨고 아내도 남편 그 계정만 팔로잉을 하셨잖아요.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놀러 다니는 것도 잘 맞고 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이제 7년 됐습니다. 저는 7년 차에 이혼의 위기를 한번 경험했거든요. 아, 그래요? 훌륭하시다. 근데 많이 슬퍼 보여요. 지금 많이 슬퍼 보이고 김재호 씨. 지금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에요. 가까이서 보이시고. 보면 다 비극. 알겠습니다. 싸운 걸 SNS에 올릴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해됐어요. 제주도는 원래 제 고향이었거든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 이 고향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가 되게 미웠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그림 하셨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그림을 하셨었어요. 이 그림을 하시면서 동양의 아름다움을 그리셨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버신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시고 아낌없이 100%. 아버지는 삶을 소유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집에 오셔서 엄마하고 UFC를 했어요. 막 이렇게 안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빨리 도망가라. 아빠가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거니까. 그럼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저기 판잣집 밑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비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커선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죄책감을 또 느끼고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은 사라졌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하고의 어떤 관계가 부재되는 거에 대한 허함.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로 강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강의가 좋았어요. 슬픔과 그리움을 에너지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쌍둥이 아들이 있거든요. 7살이 됐죠. 근데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딸에게 갔어요. 은혜에게. 그래서 이상적 사이예요.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막 아빠 하고 막 이렇게 달려오면 제가 막 은혜야 이렇게 하는. 네. 그리고 이름도 거의 부른 적이 없어요. 공주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공주님이라고.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제가 얘네들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게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란 단어를 인지를 못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아들하고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배로 먹먹함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는 말투가 이렇게 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쳐도 그러면 은혜야 어디가 다쳤어 막 이러는데 상대 해병대. 뭐야 문제가 뭐야? 군대 갈래? 기합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는. 그러니까 어색해서도 나가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자괴감이 계속 들죠. 난 참 좋은 아빠가 아니구나. 남들한테 소통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애들이 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 다른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동하고 상담해 본 결과 아버지하고 사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어린이집에 상담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소통에 대한 상담받으러. 나 지금 소통 강사인데 나 지금 대한민국 소통 강사. 제가 진짜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내가. 근데 이제 애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수면으로. 저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은혜가 빡 뛰어나서 막 아빠 하고 막 안기는데 쌍둥이들은 둘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제 눈치를 보고 은혜 아빠. 대박. 은혜 아빠라고. 어머. 제가 처음에는 뭔 소리야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은혜 아빠. 저보고 은혜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너무 편애하니까 자기들한테 야 정신 안 차려 4살이야. 4살이야. 스스로 알아서 못해. 똥 싸고 스스로 닦어. 4살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은혜한테는 은혜야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을 못할 때는 문제가 저쪽에 있었다가 말하니까 이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문제다. 아 이건 큰 문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아버지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정서인지도 모르겠고 은혜한테는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받은 게 반사적으로 나간 거고 쌍둥이 아들한테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그냥 반사적으로 나간 거예요. 누구한테 잘해주려고 한 적 없고 누구한테 나쁘게 하려고 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클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선배가 후배를 막 때리면서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때리고 욕하면서 가르친 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긴 자기 선배한테 그렇게 수년, 수십 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면 어색한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해, 이렇게. 그래서 아, 연기를 해야 진짜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하자. 이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연기 들어갔죠. 은혜야 했다. 일로 와. 머리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고. 이렇게 한 3개월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바뀐 거예요. 은혜 아빠라고 안 불러. 김창옥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창옥 아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신분 상승. 네. 그러다가 또 연기를 3개월 또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아빠라고. 그래서 예전에 영상통화할 때는 당연히 은혜가 받죠. 이제는 은혜야, 동생들도 좀 바꿔줘. 그럼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연기라도 한번 하고 세레모니라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가면 애들이 또 이게 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난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 살던 대로 살아야지. 야, 사람이 하던 대로 해야지. 갑자기 그럼 죽는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좋은 말이야. 내가 내 부모 세대에, 내가 내 선배 세대에 안 좋은 걸 받았어요.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욕하면서 담는다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의지를 갖고 연기라도 10% 해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연기가 어느 날 조금은 진정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요.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이런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냐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상하고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정기적인 돈이다. 최고죠. 네. 한 방에 주는 것 말고 정기적인 계좌 이체만이 상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확신했죠. 아버지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셨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서울 올라가는데 좀 저희는 엄마만 나오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약간 스타일이 자식이 가든 오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방에 움직이질 않아. 그냥. 진짜 아빠들.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맨날 공항에 나와서 울거든요. 이렇게, 아가 가라. 창호가 가잉? 가. 또 이런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엄마는 무릎이 아프다고 안 나오시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배웅을 생애 최초로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공항을 가는데 어색해.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색한,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자연스러운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떡해. 이 어색함. 그래서 뭐 왜 공항을 나오시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버지하고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흰 봉투에 신권 준비했거든요.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속 큰 소리로. 뭘 줘? 받으시더라고. 엄마가 이제 나오시면 안 가시거든요. 그치,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다 들어갈 때. 그럼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울고 있어요. 또 저기서. 왜요? 엄마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남편이. 근데 그 아들은 1년에 몇 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서러움과 슬픔과 사연이 엄마의 이 눈과 온 몸에 다 있어요. 저보고 이래요. 창호가 가라. 가. 제가 아유 엄마 울지 마. 이민 가나? 서울 가지? 울 거면 나오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거를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저기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버지랑 나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서럽게 울 것 같아. 울 것 같은 거야. 내가 지금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무나 서럽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연출하시네 진짜. 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맛있다. 신권이 이렇게 신권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알죠? 오늘 윷놀이를 내가 오늘 윷놀이가 몇 판이야? 신권이 안 넘어가니까 침발라가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착착착착착 세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는 자켓을 입는 게 아니라 잠바 입고 다니시니까 잠바 이쪽에 넣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전쪽 한 번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참 나의 눈물이 무한하다 진짜 하고 있는데 와 정말 희한하게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순간 딱 나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극장처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아버지 등 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아주 심하게 내려앉으신 거.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걸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일 하셨거든요. 검정색 현무암을 깨서 밭담 쌓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뒷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엄마가 된 거고,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선생님이 된 거고, 남편이나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면 부부가 된 거겠죠. 시청자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이고. 엄청 지금 선생님 얘기에 공감을 네. 엄청 많이. 어디 계신? 저쪽 끝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왈칵하셨어요? 네, 어머니 자신이 없으신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럴 때 근데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저도 저를 키우시느라 그러셨을 거니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들어드리는 거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네, 고민이에요. 그래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TV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오면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가 보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막둥이가 나를 닮아가지고 텔레비에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막둥이는 너그 애비를 닮아갖고 텔레비도 나오고 엄마는 못 낳고 엄마는 글도 모르고 엄마는 참 짜잔하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무슨 말이야 엄마. 난 아빠를 닮은 게 아니고 엄마를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옆에 있다가 이래요. 그럴까? 근데 이 기법인 것 같아요. 엄마를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일해하고 살아. 엄마 늘 고맙고 내가 미안해. 엄마 인생 나한테 써서. 엄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책 나왔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 글 모르시거든요. 학교 다니신 적이 없어서. 제가 엄마 이름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삶은 없어졌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나를 확인할 방법이 지금 60, 50 어른들이 별로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엄마 삶이 없어진 게 아니다. 엄마가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무언가가 잘 되거나 뭔가를 했다면 그거는 엄마가 있어서 이걸 한 거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른들에게는 맞는 말을 드리는 것보다 추임새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엄마가 뭐 야 그랬다 그러면 그치. 그치. 예.
네 애비 같은 놈 만나지 마라. 그럼 그치. 예. 엄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엄마 다 봤잖아 옆에서. 난 엄마 알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항상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디스크 수술하는 날 저희 누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우가 제가 디스크 수술하고 이제 전신마취 뭐 하고 막 이렇게 마지막 정신이 있는데 누나가 연락이 온 거예요. 누나 중에 한 명이. 장우가 너 지금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 누나가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누나가 사실 요즘 많이 아파. 내가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눈물만 나. 아이고. 그래서 내가 너 병원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누나가 왜 그랬는지 저는 가족이니까 얼추 알잖아요. 그래서 누나 올 필요 없어. 그리고 누나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누나 숨 참아가지고 계속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그러고 있다 와. 계좌번호 불러봐. 이런 동생 있으면 좋겠다. 누나가 답이 바로 왔어요. 569 569 농협 57 바로. 151803. 우리도 하나씩 남겨줘야겠네. 그래. 놀랍게도 저 25분 중에 제가 계좌 이체한 분이 계시네요. 아 진짜? 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그 누나한테.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야 장우가 나 그 강연 신청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유튜브로 하는 거? 그랬더니 아니 TVN. 그래서 아니 그거 방청을 신청을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했는데 답장도 안 해서 TVN으로 찾아간 거야. 그래서 저 25분 중에 그 계좌 이체한 누나가 계시네요. 아 계좌 이체한 누나. 닮은 분 써야 되나? 계좌 이체한 누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누나로서보다 방청객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인상 너무 좋다. 이제 50 가까이 되셨는데 뭐 본인의 뭐 고민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신청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 고민이 지금 소리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부담스러우니까 얼굴을 좀 고민이 뒤로 밀어주세요. 몇 번째? 막 네, 막내 누나. 고민이 엄청 많죠. 네, 짧게 하나만 가정이 위태롭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해주세요. 가정 밑에. 아, 제가 네. 그 우리 김창호 강사님이 항상 새로운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50평생에 처음으로 이거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좋네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영업을 하려고 숨을 참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숨을 참고 방송을 모나지 않게 하려고 숨을 참고 우리 팀이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숨을 참고 이건 정말 숭고한 일이에요. 근데 숨을 쉴지 모르면서 숨을 참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언제 숨을 쉬나 봤어요. 언제 숨을 쉴까? 저는 인간이 숨을 쉴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알아냈어요. 사람이 언제 시간이 빨리 가냐면요. 재밌는 거 할 때. 근데 재미는 웃기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만한 일이든 집중할 만한 사람이든 집중할 만한 장소에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할 때 인간의 영혼이 숨을 쉰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해야 할 일만 너무 하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공황 증세가 나타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중간중간에 숨을 쉬자.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그 건강한 이기가 최대의 이타주의자가 될 것이다. 근데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되어서 난 너무 억울하고 주변 사람은 언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엄마가 좋아서 시켰잖아.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야단이야? 엄마가 다 좋아서 그 난리를 쳐놓고 그리고는 내 인생이 날아가는 느낌인 거야. 그럼 내 인생 뭐지? 난 나이는 다 먹어버렸고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내 젊은 날은 지나갔고 나는 뭘 원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하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숨이 어떤 거예요? 나는 이거 하면 시간 참 빨리 가더라.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노래가 아닌가. 노래할 때. 음악이나.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제가 건강하게 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대단히 내가 아프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제가 첫 아이를 임신을 하면서 제 직업이 원래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 친구들이랑 피디님한테 그랬어요. 애기 낳고 빨리 올게. 그런데 그 사이에 애를 둘을 더 낳아가지고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개그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방송도 물론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저는 개그 무대가 너무 그립고 내가 정말 잘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잘했지. 너무 잘 맞아. 진짜 잘했지. 분장이 너무 하고 싶어. 바보 분장이라고 그래. 머리 대머리 분장. 대머리 골룸. 아니 막 그러면서 숨을 쉬었구나. 희열을 느낀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분장하면서. 근데 집에서는 일단은 아무 얼굴도 아니지만 좋지 않은 얼굴로 있지만 뭐 분장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개그를 쉰 지 5년 됐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하면서 지금 내가 케어하는 것도 바쁜데 알잖아요. 개그 회의하려면 일주일에 4-5번 나가야 되는 거. 독박 육아하면서 그게 가능할까? 아무도 나랑 같이 짜려고 하진 않겠지. 아 진짜 천상 개그맨이다. 아 진짜 천상 개그맨. 그게 확 와닿았었어요. 정말 이기적이어도 된다라는 말. 남편 앞에서도 이렇게 안 우는데 처음 본 남자 앞에서 이렇게 우니까. 아련하게 보는 것 봐. 왜 이렇게 아련하게 보면 그러니까 어떡해. 진짜 개그맨 맞아.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너무 웃겨. 일단 번호 좀 줘봐봐요. 난리 났다. 야 여기 있는 지금 관객분들이 빵빵 터졌어. 자기야 너의 그 짤막한 개그에. 물질에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물마중이라는 게 있어요. 물마중이라고 해녀분들이 나이가 70, 80대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3-4시간을 캤어요. 그러면 소라 같은 건 30kg, 50kg예요. 근데 물속에서는 큰 사고가 안 나요. 언제 사고가 나냐면 그걸 들고 밖에서 이 갯바위를 나올 때예요. 자, 힘들죠? 무겁죠? 미끄럽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넘어져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거기서 뭐 치아도 막 상하고 뭐 무릎도 깨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물마중이라는 걸 나가요. 가족이나 누군가가 나가서 그거를 그때 들어주는 거예요. 귀엽다. 이걸 물마중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배우고 있는 그 바닷가에서는 이 물마중을 나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해녀분들이시고 70대 막 이러시니까 남편이 안 계시거나 계신데 아프거나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거나 모든 악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연로하신데 혼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습처럼 막 하고 싶으니까 미리 가서 그걸 이제 물마중을 해드려요. 엄청 좋아하시네. 그거 좋다. 네,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물마중을 하고 저쪽에서부터 그 빨간 태왁이 주황색 태왁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해안가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 드려요. 그러면 그걸 볼 때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피가 타. 그리고 그때가 너무 고맙대요. 저는 이게 뭐가 이렇게 고마울까? 뭐 이것을 좀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좀 들어드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 때 이 시기가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의 물마중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구나.
거기에서 이렇게 손 들어주면 그럼 저기 바닷가에서 저 무거운 거 끌고 이렇게 쭉 오는데 너무 그 힘이 되는 거예요. 피가 따뜻해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거거든요.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항상 물마중. 항상 물마중을 해. 아 힘들어. 예? 집에 들어. 항상 세레모니. 아 귀여워. 아유 졸려. 아유 졸려요. 지금 강아지는 아유, 졸려. 졸린데 집사님이 더 아니 똑같이 졸려요. 지금 생기셨네. 강아지는 졸려요. 왜 이렇게 닮으셨어? 우와. 그러니까 저렇게 물마중을 막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갈 때 조심히 가라고 강아지는 또 쳐다보고 있거든. 늘 그리워해주고 반겨줘. 늘 환영해주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 어떻게 맨날 이렇게 환영을 해줄까? 어떻게 저렇게 물마중을 나가줄까?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하고 많이 집으로 입양하고 함께 가족처럼 사는구나. 그래서 물마중 하면서 이렇게 더 고마워하시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친해지고 그럼 나오면은 이렇게 해삼을 이만한 거를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15번 정도 안아주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녹는데요. 네. 서로를 한번 안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의 슬픈 기억은 근막에 저장된대요. 그래서 많이 슬프거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굳는 거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좀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수고했어.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정말 진심으로 괜찮니?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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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황희승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지금.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 어울린다.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제는 거기선 감동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사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자, 보세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 말고 나를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렇지.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아우.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아,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000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네?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바래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요,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너무 막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오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고. 막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는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아,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에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 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얘가 엄청 당당해. 지가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개인데도 워킹 자체가 얘가 밝고 맑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나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 야누라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에미야 맞아. 에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래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종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 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 있다고요? 아빠를 닮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면. 아빠 편을 어떻게 줘?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지? 이런 게 어느 날 궁금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네가 술 처먹고 들어가면 그냥 엄마 너 낳고 너 이혼도 못했어 아주 그냥.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우 찔려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엄마 우리 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냥 엄마 너 낳고 그냥 노래를 정말 한 일주일을 불렀나?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은 거야? 좋지 않다.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엄마는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똑같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그래가지고 형 하나로는 제사를 다 못해.
그래서 제사를 도우려고 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는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자존의 중심부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아빠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매우 오래전에 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친구여서 결혼을 하셨대요. 두 분이 이제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러세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같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날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더래요. 시댁 식구는 한 뭐 10몇 명이 있고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도망가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눈치를 보는데 이제 덜컥 이제 애가 생긴 거죠.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얘만 낳고 도망가자. 덜컥 연년생. 하나는 외로워. 둘이 버터라고 그러고 도망가야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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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그래서 제가 6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구한 삶은 시작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되게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되게 미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어머니는 되게 몽골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행사를 하는데 친구 어머니들은 나이가 다 젊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마들이 되게 머리 커트 해가지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치마 정장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 엄마 저쪽에서 몸빼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큰 꽃이 많고 호랑이 같은 게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셨죠. 아버지가 장애도 있고 이제 그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그걸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아닌 도망을. 그리고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제부터 말일이 되면 돈 좀 보낼게. 엄마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잡수셔. 근데 저희 엄마는 진도 사람이에요. 장호가 보내지 마. 엄마는 3년 살면 뒤져. 보내지 마. 뭐 단디 보내. 뭐 단디 보내냐고. 그래서 이거는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칠순 때 금강산을 제가 한번 예약을 했는데 엄마 나 이거 뭐 좀 금강산 좀 갈까? 뭐 단디 그것을 가 금강산. 엄마 2년 살면 뒤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단디라는 부모님의 말은 하라는 뜻이라는 걸. 추석 때 이렇게 말하죠. 뭐하러 내려오냐. 너 일도 많고 바쁜데. 이거는 야, 너 바쁘지만 좀 내려와라. 근데 네가 바빠서 차마 오라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너도 다 컸으니. 그렇지만 아빠가 우리 딸이 보고 싶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아들 한번 내려와서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말은 조금 알아들었어요. 엄마가 뭐단디라고 하면 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귀가 안 들리시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안 잡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술을 잡수시면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말을 크게 하시는데 연속 3시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게 됐어요. 저희 형은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한 삶의 색깔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결혼이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이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내가 누군가의 남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연애는 두렵지 않은데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일상이 되는 남녀 관계가. 그래서 뭐 혼자도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뭐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향을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장가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부모님들 그럴 때 있죠. 아니 뭘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야지 언제부터 나랑 뭐 이런 인간관계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겠죠, 표정이.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건데.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갈게요. 가죠. 때 되면 다 가죠. 한 번 더 꾹 누르면서 그래, 내가 소통 강사니까 한 번은 더 참아야지. 그래야 강연에 에피소드라도 생기지 않겠어? 제가 어금니를 꽉 다물고 네 아버지 갈게요. 네 좀 가죠. 네 이제 갈게요. 근데 아버지가 더 화를 내면서 나이가 먹었으면 장가를 가야지. 너희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갖고 봐. 애를 낳고 그래.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괜히 엄마한테 그게 또 가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갈게.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 전라도 분인데 제주도에 사셔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제주도가 비가 갑자기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된장을 가져가라고? 떨어지겠는데? 근데 저희가 또 그 당시에 어설프게 철이 나가지고 그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엄마의 인생 60년, 70년 동안 하셨던 이 된장이 엄마의 영혼을 주는 거야. 안 먹어도 가져가야 돼. 제가 이런 어설픈 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된장을 옹기가 숨을 쉰다고 옹기에다가 넣어요. 이만한 옹기에 된장을 넣어놓고 제가 쥐포를 좋아하는데 제주도의 쥐포가 맛있다고 시장에서 이만한 쥐포를 30장을 검정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트렁크가 하나 있고 여기서 지금 멋지게 딱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됐어! 딱 가는데 트렁크에 된장 옹기를 넣었는데 모양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비가 오는 골목으로 딱 나갔어요. 됐어 엄마 내가 다시는 집에 오나 봐. 저희 엄마가 키가 한 150 조금 넘으시거든요. 이제 허리도 쌍엑스라지 입으세요 엄마가. 이제 표범 입으시고 이제 뽀글뽀글 파마에 이제 엄마가 우산을 갖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 저희 엄마가 세련되지 않아서 더 슬퍼요. 엄마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뭔가가 괜찮고 그러면 덜 슬프겠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슬펐는데 이제는 다른 슬픔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나보다 되게 돈이 많고 건물도 있고 몸도 쌩쌩하시고 멋도 막 내시면 내가 덜 슬프겠는데. 근데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막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가 키가 작으니까 우산 끝이 자꾸 제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슬픈 장면인데 된장은 무거워 엄마가 우산은 찌르고 빗물은 계속 눈구녕을 쑤셔대고 있고 이게 뭔 블랙 코미디야 이게.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호가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너희 애비가 저렇게 평생을 살았어. 네가 이해해. 야, 그런데 딱 두 사람의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힘든 일을 오래 한 그 남자의 느낌과 네가 참으라고 네 아빠가 평생을 저렇게 살았다고 슬프게 맨발로 뛰쳐나와서 골목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제 또래 조금 전후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또래에 비해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걔네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내년에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장기 복무했으면 좋겠어요. 무섭다, 진짜. 해병 수색대 같은데. 근데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아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공간도 없고 얘네들을 위해서 돈도 미리 계속 모아둬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아빠인 나를 발견하면서 아, 그 남자 귀가 안 들리고 노동일을 하고 자식이 6이고 어머님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던 그 남자는 내 또래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고요. 그 남자. 나랑 나이가 엇비슷한 그 남자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린 여잔데 아이가 여럿이고 자기의 취미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도 타고 바이크도 타고 가끔은 해외로도 여행을 가고 가끔은 명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 그 생각이 제가 힘드니까 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래요. 제가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치과병원에 임플란트하고 뭐 치료 같은 걸 받으러 오셨는데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신경치료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시죠? 치과 이거 하면 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내겠네요. 또 이렇게 정지 화면이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계좌번호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으라고 막 옆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랑 전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신이 인간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신은 이 전화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죠. 아버지가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술 먹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젠간 나한테 그 권위주의를 벗고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근데 막상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그 권위주의가 가득했던 이분이 참 힘이 없구나. 돈 얼마 때문에 막둥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고향에 가면은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시지. 나이가 드셔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래서 돈을 안 드렸는데 그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윷놀이를 하시든 화투를 치시든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몰래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우리 아들 아빠가 뭐 예전에 상처를 많이 줬지. 근데 아빠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공항에 나오시고 싶대요. 이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남북통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는 좀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식이 오든 가든 딱 안방에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항상 표범 입고 나와서 우셔요. 공항에 나서. 늘 울 일이 많거든요. 남편은 귀가 안 들리고 남편 역할을 못하고 돈은 항상 없고 애들은 많고 일은 항상 생기고 그럼 엄마는 공항에서 맨날 이렇게 울어요. 아가 가, 아가 가라, 응 가, 응.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딱 돌아보면 이제 엄마 울고 있잖아요. 엄마 울지 좀 마. 이민 가나? 그리고 울 거면 공항에 나오지 마. 아우 나는 사람 우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 어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엄마 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엄마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날은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랑 공항을 가겠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제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단 둘이 공항을 가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빠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항에 갔는데 얼른 돈을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돈을 준비를 좀 했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이게 좀 자식이 쌩하고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저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보고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영화를 찍으시네. 영화를 찍으셔. 이거 왜 나오셔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신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신권을, 근데 이제 신권이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돈이 잘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일반 노동 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자켓을 잘 입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점퍼를 입으셨었어요. 이제 그걸 입고 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다행이다, 천만 다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게 모델처럼 몸이 좋고 잘생긴 분이었는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 있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사람은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깨의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표정이 없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마치 이병희 장군님께 군대 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아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장군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이게 말이 돼요? 이병 주제.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일이 한 2번, 이제 치과 사건 1번, 공황 사건 1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엄마하고만 딱 안고 저 아버지 있는 쪽에 가서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색하게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뭐 0.1초도 안 돼요. 금방 뗐으니까. 근데 순간 스캔되는 것처럼 아, 매우 오랜 세월, 매우 힘든 일을 많이 한 몸이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가끔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예전엔 당연히 엄마하고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가 귀가 들리시니까.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럼 저희 엄마는 여보 전화 받아요 이러면 되는데 뭐다로 바꿔 저 연병할 놈을. 아따 받으시오 전화 박동희. 그러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마치 귀가 들리시는 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전화로만 해도 이 집안 공기를. 그리고는 아버지는 항상 새 말씀을 하세요. 그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하나?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전화세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나비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게 사랑이 돼요? 보는 거 말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족들이 둘이 사랑한다고 I love you라고 얘기해야 될 때 거기는 I love you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I love you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이게 흔해 빠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는데요, 아버지 얘기가 해석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의 어렸을 적은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가 안녕이에요. 식사를 제때로 하는 게 그게 평안이죠.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서로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식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또 식사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밥 먹었냐는 말이지만 내가 네가 보인다는 말이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창호가 너 바쁘지만 아버지 엄마 한번 보러 좀 와라. 그런 말하기가 자식한테 부담 줄까 봐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저는 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엔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의 언어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최근에 조금 알아냈어요.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남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발레단하고 합동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발레리나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문해요. 표정 예쁘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펴고 퇴장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걸그룹을 하셨을 때 그런 코치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야, 힘든 티 내지 마, 헉헉 소리 내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왜 동작을 얘기 안 하시고 표정만 얘기하시네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에요. 표정을 지으려고 동작을 하는 거예요. 표정 없이 동작만 해봐요. 스포츠지. 선생님,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무용수들은요, 점프, 즉 중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표정을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안 힘든 척. 더 나가서 더 예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힘든 일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저희는 힘들게 일하고 맛있는 거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돼요. 전 지금도 현역이어서요, 출근하면 몸무게를 재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이렇게 짜증이 많이 배어나 있는 거예요. 와. 표정! 이유가 있어요. 걸그룹 표정!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우리 모두는 발레리노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면 점프라는 중력에 반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 표정은 반대로 더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이런 게 연인 관계고, 이런 게 부부 관계고, 이런 게 서비스고, 이런 게 세상 모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를 수 있는 건 우리는 끝나고 좋은 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좋은 거.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고, 좋은 프로도 보고, 자연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마음에 좋은 걸 먹으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먹고 내가 아이가 생기고 나면 예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알아들으면 제가 보기에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다고. 장난 아니었어. 내 인생 너 만나서 바닥 쳤어.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 나하고 문제 있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문제가 또 생겼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벌써 3번째네? 3제인가? 9수인가? 괜히 사주 보고. 사주 보고. 이사 갈까? 이민을 갈까?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고상하게 말한 거거든요. 인간관계 힘들다. 모든 일과 관계가 힘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자기 주변에 또라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또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 이 8명 안에 지금 또라이가 왔어. 지금 게스트로 왔어,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가 도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라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도라이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목소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고. 자, 그러면 목소리가 내가 평상시에 나라고 느끼는 내 소리보다 훨씬 안 좋게 들려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뭐야? 똑같아, 구려. 잘 나왔어. 자,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모니터하는 거는
귀 안쪽에 있는 뇌위로 한대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여기 안에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 공기를 진동해서 뇌위로 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나는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누가 많이 나나 봤더니 1번 자존심이 센 사람, 2번 자존감이 낮은 사람, 3번 어렸을 적부터 성과를 좀 내본 사람, 4번 자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가 기준이거든. 내가 기준이에요. 왜? 난 정의로웠고 난 깨끗하게 살았고 난 자존심이 세고 근데 또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항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것과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저 사람하고도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왜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그 환경의 탓을 그 외부로 걔를 만나서 그런 거야. 아우 진짜 그때가 그랬어 내가 그 해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한테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이 이상이 상대적으로 없는데 누군가가 그랬다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일을 잘못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주의하면 되잖아요. 아, 다음에 또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자, 그러면은 나하고 내 사이는 과연 좋나 안 좋나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보기에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느냐거든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셀프 텔러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나한테 말 거는 나. 근데 이 셀프 텔러는 아무 때나 말을 걸진 않아요. 매일 내가 나한테 그래서 지민이가 나온대. 그래 지민이? 응, 걔. 뭐뭐랜데. 이거는 근데 이제 보통의 이 셀프 텔러는 언제 말을 거냐면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어제 거실에서 아내가 혼잣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래? 31일까지만 먹기로 했잖아. 위기가 왔다. 네. 그만해. 그만 먹어. 진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위기가 왔다. 아니 그러니까 내 삶의 위기나 결정의 순간에 그 셀프 텔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러 와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럼 그때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려요.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요즘에 뭐가 잘 되더라고 일이. 난 불안해. 잘 되면 일이. 짜증나. 이런 소리가 하나가 들릴 수 있고 또 하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 그치. 야,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 때문에 했다. 차야 수리하면 돼. 어우, 땡큐. 몸 하나도 안 다쳤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걸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죠. 나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죠. 맞아. 인생의 접시가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부엌에 비싼 걸 깨요, 크리스탈. 그러면 미국 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첫 마디로.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하고 저하고 잘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미국 엄마 스타일이야. 맞아.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징해분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챙그라게 했더니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 다 깨불어! 다 깨불어! 다 깨불어! 이 오살할 놈아! 뭐단디 냉겨! 다 깨불어!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분은 잠깐 키워주시는 한국 엄마인데 그리고 미국 엄마는 한마디 더 한다고요. 막. 운명의 대사예요.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아.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아. 지금 여러분 눈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한국말이네. 그것이 한국말이네. 한국말. 사람이 자기가 힘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는데요. 연사하는 거예요. 즉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요? 나중에 또 이렇게 힘든 날이 오면 내가 이걸 기억했다가 조심하려고. 그러니까 뇌가 자기를 살리기 위한 상당히 고급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을 발휘한 거거든요. 자기 방어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약간 오류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시간을 늘렸죠. 내가 시간을 늘리니까 가상고통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 고통은 하나였어요. 근데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리고 확대했잖아요. 이 힘든 상황과 사건과 감정을. 그래서 기억하잖아요. 평생 이정표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였다가 5개, 10개, 100개의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뇌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지 않겠어요? 버티다 사람의 뇌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쉬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 없음이 뇌에 가상 시간을 만들어내서 내 어깨를 더 짓누르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힘든 날 권력의 반지 안에 글을 써넣으라고 했다. 그 유명한 문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I know that I'm running out of time. I want it all. And I'm wishing they stop trying to turn me off. I want it all. And I'm walking on a wire, trying to go higher. Feels like I'm surrounded by.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극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어두워지죠. 근데 갑자기 내가 불을 켤 수는 없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명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으면 돼요. 그렇죠.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할수록 눈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떠야죠.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역설적이지만 극장에 들어가서 어둡잖아요.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조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눈의 조리개가 더 열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빛으로도 내가 갈 정도의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건 지금 극장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기지? 이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그 눈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더 안 보이고, 더 피곤하고, 눈은 더 빠질 것 같고, 더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보상 기제가 발휘되고, 다른 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오히려 어두운 시기에 들어갈수록 눈을 감아보면 좋다. 그리고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하면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서 환해지진 않지만 우리가 갈 만한 그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 부모와의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일 수도 있고 남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마음의 눈을 그리고 내 어깨를 좀 토닥거려줄 그 무언가를 자꾸 접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쯤에서 어머니와 육아를 하시는 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한 마을이 필요로 했던 아이에 대한 양육을 부모님이 하고 때로는 엄마 혼자 하고. 그러니 이 엄청나게 큰 힘을
나 혼자. 나 그렇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엄마고. 나도 나이가 젊고. 나도 내 인생에 힘든데. 근데 요즘에 그 한 마을에서 키우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자기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 낮에 학교를 못 가니까 같은 학부형 집에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집에 뭐 3명씩 막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밥도 주고 집에 있는 엄마가 학원도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태워가는 전 그런 너무 따뜻한 모습을 봐서 그렇죠. 그런 마을이나 그게 참 이상적인 현상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그 아이의 양육을 한 집에서 때로는 엄마 혼자 그것도 아이도 1명도 아니에요. 2명, 3명. 그러면은 그 에너지와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하셔도 괜찮다. 아이에게 잘해줘서 아이가 아는 게 아니라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전 느낀다고 보거든요. 눈빛에서도 느끼고, 네. 엄마의 말투에서도 느끼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본인 마음에 잘 들게 안 해주셔도 애들은 안다. 엄마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이 언어를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셀프 텔러가 나한테 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하고 관계에서 드러나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요? 이 언어를 사용한 지가 수십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난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은 낮아서 남으로부터 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렸을 적부터 성과도 낮거든요. 그럼 남들이 야, 너 문제 있어. 그럼 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뭐 사회에 그런 위치도 가고 나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성과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뭐 하죠? 진찰. 진찰하죠. 진찰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뭘 찍죠? 정밀검사. CT도 찍고 MRI도 찍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몇 개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자, 1번.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계절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느낌을 되게 잘 알고 코멘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은행 색깔 봐봐, 가을에. 이런 사람 있고 막 가을에 됐는데 은행 보면 똥냄새 막 아우, 똥냄새.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스타일이냐고. 저 예전에 육아로 제일 힘든 시절에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딱 나갔는데 벚꽃이 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난 벚꽃이 핀 것도 못 봤는데 벌써 져 있네? 그러면서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꾸 일부러 더 자꾸 느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예. 그때가 되게 힘들어서 그럼 못 느꼈나 보다. 맞아요. 법정 스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꽃이 아름다운 건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라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꽃이 없으면 꽃이 있어도 그 꽃이 꽃으로 안 보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요. 제가 딱. 그래요? 질문이라 봤지. 야, 넌 추운 게 싫으냐, 더운 게 싫으냐 이런 질문만. 근데 저는 이제 아내는 반대로 사계절이 변하는 냄새를 다 맡거든요. 냄새. 그래서 저한테 오빠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때는 이런 냄새가 나고 이런 냄새가 나. 겨울에서 봄이 올 때는 또 이런 냄새가 설명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냄새를 신기하게 맡게 됐어요. 이게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는 배우는 게 아니라 누가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 의미로 감염이 되는 거죠. 세상에 안 좋은 것도 세상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키지만 세상에는 좋은 것도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책 만나고 좋은 장소도 가고 그런 노력을 조금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동물 교감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동물에게 말 거는 거예요. 최근에 동물에게 말 건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항상. 무슨 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정말 똥 쌌어? 똥 쌌어? 똥 쌌어? 잘했어? 잘했어? 배고파? 저는 얘기 들으면서 놀란 게 저희 집에 아기 때문에 햄스터하고 거북이를 키우는데 저는 거북이랑 햄스터한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 이러고 맨날 말을 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좀 약간 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말을 걸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전 요즘에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힘든 내 자신에게 내가 말을 거는 게 제일 어렵고 낯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힘들어. 되게 외로워. 되게 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황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되게 단순한 단어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니면 아유, 야 이만만 해도 잘한 거다. 이게 되게 단순한 한 문단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동물에게 말을 걸어보십사 하는 거는 그게 자꾸 이제 길을 낸다는 거죠. 그래도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보면 나도 내 마음의 언어의 길이 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런 말이 좀 나갈 수 있고 자기한테 말을 걸어보기 위해서 동물 교감 능력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제가 발레리나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발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발레하는 걸 미리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강의랑 연결을 하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표정, 목소리가 이래요. 표정, 얘들아 표정 밝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피고 들어가. 계속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 발레는 동작 아닙니까? 이제 자꾸 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이 표정이에요.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라고요. 강사님, 발레가 스포츠랑 똑같이 몸을 엄청 쓰는데요. 스포츠랑 다른 힘듦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구하다가 힘들죠? 그러면요, 침도 뱉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요, 인간적이라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발레하다 침 뱉으면 이거 어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요, 항상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가 뭔지 아세요? 지구 중력을 반하는 행동이에요. 점프를 하면서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표정을. 그래서 저희가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발레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거나 좋은 아빠가 되거나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좋은 사장님이 되는 것도 좋은 직원이 되는 것도 발레와 참 비슷하구나. 왜냐면 계속 점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해야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서 잘해야 그러니까 점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늘 다른 거 해야 돼. 늘 점프, 늘 점프. 힘들어요. 근데 힘든 티 내면 안 된다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엄마들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힘든 티 내면 좋은 엄마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참아요. 참다가 한 번에 팍 폭발을 하고 폭발한 자기 자신을 또 미워요. 죄책감. 또 죄책감 느끼고. 근데 왜 인생이 힘들어지냐면 점프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표정 밝게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거라는 게 뭐냐?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이지만 자기 마음에 좋은 거죠. 그거를 하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좋아지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걸 갖고 있어야 인생의 점프를 계속 할 수 있고 점프하면서도 표정을 밝게 짓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계속 인생 점프하면서 힘들고 표정 밝게 해서 더 힘들고 그러니까 무대 뒤에 와서는 완전히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